예, 7장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민소득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이제 그 소득 수준의 비교 혹은 한 국가 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어떤 그 비교의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지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소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소득 소비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번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우리는 materialize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수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가능한 그냥 내버려 두고요. 모르는 거니까 가능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량화해서 이제 비교 가능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있겠죠. 같은 시기에 다른 국가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장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잠깐 하고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국민소득 통계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우리가 채택한 교재에서는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20세기의 그 위대한 발명품이 뭐가 있는지 쭉 찾아봤더니 8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10가지, 30가지, 100가지 이렇게 추려보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냥 8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에어플레인, 두 번째가 텔레비전, 세 번째가 컴퓨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지하철 말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들, 저도 가끔 라디오를 듣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라디오가 있기는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스가 이제 항생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있고 8가지 중에 GDP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지표는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한때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수치까지 올라갔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한 국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쿠즈네츠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는데 국민 계정, 국민 소득 계정 다 좋습니다.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셔널 어카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략 이제 한국 전쟁 고즈음 해서요. 1950년 고즈음 해서 이제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 국가마다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했는지,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를
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거의 예외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국민소득 개정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생산을 했고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을 그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이 얻었는지 뭐 그런 지표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지표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우리 이너서클에서 이야기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발명품일 수 있을 텐데 뭐 인류 전체로 본다면 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생산물의 가치를 더하여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합니다. Gross가 총이란 뜻이고요. Domestic이 국내, 그 다음에 Product가 생산 이렇게 해서 줄여서 GDP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GDP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입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들어있는 단어들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한 국가 내에서, 그 다음에 생산된, 그러니까 생산되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상품과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시장 가격, 뭐 이제 이런 단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경제학의 이야기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경제학과에 오셔서 경제학 원론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개 과목을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또 제가 시장과 경제 활동을 강의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학에 대한 상식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학 원론까지는 아니고 상식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이번 학기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최소한 GDP를 집계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GDP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가장 짧은 기간이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는 3개월을 가리키죠. 그래서 1년이 12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각각 3개월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분기라고 부르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1년에 모두 총 4번 GDP를 계산을 해요. 매월 할 수도 있는데 왜 매월 하지 않냐면 이게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매우 작다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기,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한 분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분기에서 4분기가 다 모이면 그러면 한 해, 예를 들면 2024년 한 해의 GDP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전에 생산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2분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2분기에 있는데 2분기의 GDP를 계산할 때에는 1분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생산 활동만 우리가 포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국가 내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한 국가 내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을 의미를 하고요. 이 얘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지점을 한국에 두고 여러 가지 뭐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GDP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GDP에 포함이 돼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면에 한국 사람이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럼 그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국가 내에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요. 세 번째는 생산된 것. 생산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그 다음에 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겠죠. 매장되어 있는 건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발굴이 되면 그 순간 GDP에 들어가지만 그냥 매장되어 있는 금이나 뭐 광석이라든가 뭐 희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예.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나의 권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식이 하나 있다면 이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업에 이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요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거에 대한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식을 신규로 발행했어요. 신규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생산된 거 아닌가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 약속 어음 같은 걸 써준 거잖아요. 약속 갑자기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차용 증서 같은 걸 써주죠. 돈을 빌리면 차용 증서를 써주는데 일종의 새로 차용 증서를 써줬다고 해서 그게 생산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어요. 차용 증서를 받고 그럼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무엇인가 생산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이제 최종 상품과 서비스, 요 최종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뭐 아이스 라떼 제가 사진들을 좀 결합을 했는데 아이스 라떼를 만들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스 라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GDP에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요 아이스 라떼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건 아이스 라떼지 이게 최종이잖아요. 여기에 얼음도 들어갔고 에스프레소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유도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중간재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중간재들.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스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된 거고 아이스 라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재들은 우리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왜 꼭 상품과 서비스를 페어로 항상 이야기하죠. 저도 강의 시간에 가끔 상품과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품은 굿즈고요.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예요. 굿즈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굿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실물이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tangibles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되게 많죠. 현대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무선 통신, 텔레콤 서비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 그런 행위가 사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료 서비스도 서비스에 해당하고 금융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자금을 이체할 때 그 자금 이체해주는 서비스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BTS의 음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과 경제활동 제가 하는 강의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가리켜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텐저블들과 만질 수 없는 서비스들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이용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크게 만질 수 있는 것들과 만질 수 없는 것들,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있는데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말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가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일정한 가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으로 더한 것. 각 국가마다 자기의 자국의 화폐를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원화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으로 더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의 GDP는 한국의 화폐 단위인 원화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달러로 변환하기도 하고 뭐 유로화로 변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GDP를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시장 가격은 다 원화로 되어 있고 그것들의 상품을 다 곱하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한 값도 결국은 원화가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에서 삼면 등가라고 하는데요. 등가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등가는 그 value가 같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같다. 등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측정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국민소득에서의 삼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혹시 여러분 그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거룩한 걸 그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 그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비슷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 소득을 측정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GDP를 측정을 하고 제가 GDP에 대한 정의를 소개를 했으니까 국내 총생산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측정을 하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했으니까 GDP1이 있을 거고요. GDP2도 있을 거고 GDP3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을 우리가 생산 측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소득 측면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지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을 하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GDP를 측정을 해요.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지출 측면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측정을 한 다음에 봤더니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같다는 뜻이죠. 이게 우연히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GDP라고 하는 지표를 개발한 그러니까 국민소득 계정, 국민계정을 개발한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같아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by construction이에요. by construction. 같아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같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같아질 수도 있는데라는 의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니까 이 생산 측면, 소득 측면,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다를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나서 난 도저히 이 생산, 소득, 지출이 같아진다는 것을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가능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 보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호머와 마지 심슨이 있고요. 그렇죠? 호머 마지 심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 사장, 뭐 CEO 미스터 번스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사람이 네드 플랜더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메이어 킴비입니다.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움이 된다면 발전소에서 호머가 해고가 됐고요. 미스터 번스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해고가 됐고 다행히 미스터 번스가 농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은 네드가 이 사람이 빌려준 거예요. 네드 플랜더스가 빌려주었습니다. 심슨 부부가 아보카도를 수확할 때에는 이제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을 고용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통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죠.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당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심슨 부부는 수확한 아보카도를 판매를 합니다. 어떤 시장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시장 가격에서 아보카도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겠죠. 그러면 발생한 수입에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농장을 빌려준 미스터 번스에게는 그에 따른 뭐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자금을 빌려준 네드에게는 그에 따른 뭐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어 퀸비에게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에서 수입을 얻게 될 거예요. 메이어 퀸비는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한다. 뭐 세금은 돈으로 낸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냥 아보카도를 세금으로 메이어 퀸비에게 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을 아까 말씀드렸고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측정한 GDP라고 할 수 있어요. 생산 측면의 GDP 또는 줄여서 생산 측면 GDP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1년 동안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을 고용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두 얼마만큼의 아보카도를 수확했는지를 카운트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보카도의 가격이 있을 테니까 아보카도의 가격을 곱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의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해요.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바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상품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보카도 하나. 만약에 상품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격 곱하기 수량, 아보카도 더하기 뭐 오렌지 가격 곱하기 오렌지 수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죠. 뭐 굳이 많이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확한 아보카도의 개수에다가 아보카도의 가격을 곱하면 지금 이거 한 거죠. 그렇죠? 곱하면 1년 동안 창출한 생산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합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 혹은 생산 국민소득을 또 다른 말로는 부가가치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의 합계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가치가 뭐냐? 그거 생산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생산 측면의 GDP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보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보카도가 어떻게 생산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아보카도의 나무를 어디에서 사고 아보카도에 뭐 거름을 주고 뭐 물을 주고 어떻게 뭐 재배를 하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된 라떼. 그렇죠? 어떻게 라떼가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라떼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아보카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산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생산된 것만 우리가 카운트하면 돼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부가가치 합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 합계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요 얘기는 뭐 제가 이번 학기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산 측면에서의 GDP다.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배국민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배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얼마만큼 조금 가지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생산에 기여한 주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심스 농장에 가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스터 번스와 같이 농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네드 플랜더스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각 얼마만큼씩을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분배국민소득입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져가는지 이런 뜻입니다. 뭐 영상이어서 굳이 이걸 다 쓸 필요는 약간 스톱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쓰겠습니다. 네, 영상이긴 하지만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져가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슨 부부는 수확한 아보카도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요. 이 수입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주민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장을 빌려준 미스터 번스에게는 공짜로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드에게는 돈을 빌렸으니까 뭐 원금을 상환해도 괜찮고 뭐 이자만 내도 괜찮고 뭐 이자만 낸다고 한번 해보죠. 나중에 농장을 다 처분하고 나면 이제 빌린 돈을 다 원금을 상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심슨이 호모와 마지가 가져가게 되는 소득이 되겠죠. 근데 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을 보통 우리가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임금 빼고 임대료 빼고 이자 빼고 남은 것을 결국은 가져갈 텐데 거기에다가 또 메이어 킴비에게 세금까지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자본을 빌려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뭐 임대료와 이자 포함해서요, 그렇죠? 돈도 자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준 사람도 우리가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이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가겠죠. 결국 남는 것은 세금도 내고 결국 남는 것은 심슨 부부의 소득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은 이 간단한 스프링필드의 간단한 아주 조그만한 경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을 그렇죠? 몫을 한번 다 따져보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임대료와 미스터 번스가 받는 게 임대료고요. 그 다음에 네드가 받는 것이 이자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심슨 부부가 가져가는 것이 이윤이에요. 결국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임금과 임대료와 이자 더하기 세금 더하기 이윤 다 합치면 이게 뭐가 같냐면 결국은 이게 수입과 같겠죠. 이게 아보카도를 판매해서 얻은 수입과 같습니다. 수입은 뭐가 같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생산 국민소득과 같아지겠죠.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산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시장 가격에다가 생산한 것들을 다 곱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심슨 부부의 수입이 될 것이고 이 심슨 부부의 수입 중에서 누군가는 임금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임대료를 받고 누군가는 이자를 받고 누군가는 이윤을 얻고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가요. 결국 이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수입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분배국민소득은 무엇을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배국민소득은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금, 임대료, 이자, 이윤, 세금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분배국민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결국 뭐가 같아지냐면 생산국민소득과 같아지겠죠.
세 번째는 지출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누가 얼마만큼을 소비했는가, 누가 얼마만큼을 구매했는가, 소비했는가, 또는 투자했는가, 또는 구매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프링필드의 주민들, 그 다음에 미스터 번스, 네드, 메이어 퀸비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심슨 농장에 와서 아보카도를 구입해 가겠죠. 당연히 뭐 심슨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소득으로 가져가도 괜찮고요. 뭐 실제로 아보카도를 다 판매를 해서 돈을 이제 받은 다음에 돈으로 이렇게 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건 먹을 게 전혀 없고 아보카도만 먹어야 되니까 다시 와서 심슨 농장에 와서 아보카도를 구입하고요. 미스터 번스도 아보카도만 먹잖아요. 미스터 번스도 농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심슨 농장에 가서 아보카도를 사 먹고요. 네드도 마찬가지겠죠. 이자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심슨 농장에 가서 아보카도를 사 먹고, 메이어 퀸비는 결국은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죠. 뭐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슨 부부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심슨 부부의 농장에 가서 아보카도를 구매해서 뭐 이렇게 그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보카도를 이렇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이런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심슨 농장에 와서 아보카도를 구입할 거예요.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출을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보통 C라고 씁니다. C는 보통 사실 우리가 7장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거시경제학에 해당이 되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기호를 사용하는 걸 조금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소비 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를 줄여서 C라고 쓰고요. 미스터 번스와 네드가 아보카도를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스터 번스는 아보카도를 사서 자기도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점심 식당에 구내 식당의 재료로 아보카도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사실 그건 이제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지 않고 카테고라이즈를 할 때 투자 지출로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뭐 네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investment expenditure라고 혹은 그냥 줄여서 investment라고 불러서 I라고 씁니다. 투자 investment니까요. 그 다음에 메이오 퀸비가 정부 운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아보카도를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government purchases 혹은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해서 G라고 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구입한 아보카도, 그 다음에 미스터 번스와 네드가 구입한 아보카도, 그 다음에 메이오 퀸비가 구입한 아보카도 다 더하면 총 지출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나 가정을 할 텐데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을 다 더하면 그러면 실제로 심슨 부부가 생산한 아보카도의 개수와 같다. 뭐 아보카도의 가치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고 남은 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의 GDP 혹은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소비 지출 계산하고요. 투자 지출 계산하고 정부 지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뭐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외 부문에 외국에 상당히 많은 상품을 수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도 하죠.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여기다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뭐 아보카도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대외 부문에서 아보카도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지니까 수출 수입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부문과의 교역은 뭐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지출 GDP,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목적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고, 투자를 목적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고, 정부 부문에 의해서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는가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와 I와 G를 계산하는 것이 지출 측면에서의 GDP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C와 I와 G를 더하면 결국 안 팔리고 남은 것은 없는 거니까 생산한 모든 아보카도를 C와 I와 G에서 다 구입해서 소비한 것이다, 투자한 것이다, 구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출의 총액이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지고 다시 분배 측면에서의 혹은 뭐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3년 등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슨 부부의 수입은 임금과 임대료, 이자, 이윤의 합과 같겠죠. 그렇죠? 수입은 결국 뭐와 같냐면 이게 바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잖아요. 그래서 수입인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뭐와 같냐면 결국 임금, 임대료, 이자, 이윤의 합, 그 다음에 세금까지 이것과 같아지니까 분배 국민소득과 같아진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슨 부부가 수확한 아보카도는 안 팔리고 남는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소비 지출 C, 투자 지출 I, 정부 지출 G의 합과 같아지겠죠. 생산 국민소득, 생산된 것은 반드시 소비자들이 구입하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정부가 구입하거나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건 뭐 지출의 목적에 따라서 정부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국민소득은 C와 I와 G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이 같아지고 생산 국민소득은 다시 분배 국민소득과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3년 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같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아지지 않으면 뭔가 어디에서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명목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에 대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용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잠깐 또 끊었다가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게 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또 끊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심슨 부부의 아보카도 생산량과 가격을 그냥 제가 편의상 2010년과 2020년으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달러를 쓴 이유는 이게 원화를 사용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냥 달러를 썼습니다. 2010년에 아보카도의 생산량은 100만 개였고 2020년에는 아보카도의 생산량이 150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략 1.5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늘어났으니까 반면에 가격은 2배 상승했어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생산량은 1.5배 늘어났고 아보카도의 가격은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해에 생산된 아보카도에다가 그 해의 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0만 개 곱하기 1달러 하면 그게 바로 1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의 생산량을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해의 가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0년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150만 개에다가 그 해의 가격인 2달러를 곱해서 300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명목 GDP를 이렇게 보시면 2010년에 100만 달러에서 2020년에 300만 달러로 무려 3배나 늘어나게 돼요. 잘 보시면 이 3배에는 어떤 효과와 어떤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생산량이 1.5배가 된 효과와 가격이 2배가 된 효과가 서로 다 막 섞여 있습니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명목 GDP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한 국가가 더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때에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생산할 때 그 국가가 더 부유해진 거잖아요. 아보카도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가격이 상승한 거는 그 국가가 부유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가격 상승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는 제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서 GDP가, 명목 GDP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국가가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에서, 명목 GDP만 한번 보시죠.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GDP가 3배 늘어났는데, 명목 GDP가 여기에는 실제로 생산이 늘어난 것과 가격이 상승한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사용할 때에는 그 국가가 얼마만큼 부유해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격의 상승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2010년과 2023년의 명목 GDP를 보시면 2010년에 대략 한 1,300조 원 정도 됐고요. 2023년에는 2,200조 조금 넘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0조 원 정도 GDP가 증가했죠.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목 GDP의 증가 사이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반도체도 더 많이 생산하고 자동차도 더 많이 생산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더 많이 생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두 기간 사이에 물가가 상승해서 반도체의 가격도 상승하고 컴퓨터의 가격도 상승하고, 그래서 명목 GDP가 늘어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0조 원의 증가 가운데 얼마만큼은 분명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얼마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서 늘어난 것도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부유해졌는가는,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될 테니까, 여기에서 가격 상승분은 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얼마만큼 더 많이 생산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 GD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격 변화는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가격 상승은 완전히 배제하고 생산량의 변화만을, 증가만을 우리가 실제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GDP가 바로 실질 GDP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아보카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단순해요. 별로 복잡하지도 않지만, 이게 상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방식의 계산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격을 고정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가격을 픽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두 가지 가격이 있어요. 하나가 2010년의 가격이고 하나가 2020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고정한다는 얘기는 요 가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 가격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2010년의 가격을 사용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요 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2010년의 생산량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만 달러가 되고, 두 번째로 2010년의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20년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2010년의 가격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묶어둔 거예요. 픽스 시켰습니다. 그러면 2010년 가격을 사용했을 때 2010년의 실질 GDP는 100만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2020년의 GDP는 당연히 실질 GDP죠.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150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량의 변화만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는 완전히 배제하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생산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가격의 변화를 그냥 묶어두면 돼요. 가격을 그냥 어느 한 시점의 가격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걸 못 박아두면 당연히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우린 1달러, 1달러만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거의 가격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그러니까 최근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죠. 과거의 가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최근 가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2달러를 사용을 해서 2010년의 생산량을 측정을 하고 2020년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020년 가격을 사용한 실질 GDP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실질 GD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되게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어떤 시점의 가격을 사용해서 그 가격을 픽스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GDP의 값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2달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100만 개 생산했으니까 2010년의 실질 GDP는 200만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의 생산량을 측정하면 당연히 300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200만 달러에서 실질 GDP가 300만 달러로 정확히 1.5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면 생산량의 변화만을 우리가 잘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명목 GDP는 가격의 변화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믹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가 정말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 GD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15년 동안 명목 GDP가 900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이 물가 상승 때문이고 얼마만큼이 실질 GDP 증가 때문일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